라이브로 함께하는 정치불심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자, 우리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박진영입니다. 예. 자, 오늘도 빨리 가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저 만둣국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네. 어디 만둣국인 줄 아십니까? 청교 만둣국입니다. 이것도 손만둣국. 네. 자, 김용민닷컴 최고의 인기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청교옥의 냉면과 곰탕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곰탕 먹고 난 다음에 청교옥이 난리가 났습니다. 엄청난 그런 또 MB가 감옥 가다 보니까 수고 많이 했다라면서 정봉주 의원을 또 격려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주문 행렬들이 이어졌습니다. 네. 자, 일단 여러분. 국물 합격. 네, 국물 합격. 네. 알겠습니다. 저도 빨리 먹어야 되는데. 국물이 합격이면 뭐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아, 자, 국물은 그 청교옥 곰탕 국물. 곰탕 국물이지. 곰탕 국물이네. 시원한 국물. 뭐 하나 MSG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진짜 국물. 곰탕 국물. 자,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성원으로 많이 팔려나가는 제품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맛있어서 재주문이 또 이어지는 그런 상품이기도 합니다. 재구매율 무려 70%가 넘습니다. 청교옥에서 이번에 새로 손만둣국이 출시됐어요. 어쩌면 만둣국이 청교옥 곰탕과 냉면의 매출을 훨씬 뛰어넘을 수도 있겠다. 이게 MD들의 반응입니다. 엄미애 씨가 먹고 나서 그 뒤로는 다른 걸 먹지 않습니다. 청교옥 손만둣국만 먹는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자, 제가 듣기로는 점심엔 곰탕을 드시고 저녁에는 만둣국을 드시는.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제가 좀 잘못 알았군요. 주말에는 냉면을 먹고. 자, 그래 아침에는 청교옥 곰탕, 점심에는 청교옥 손만둣국, 저녁에는 또 가볍게 먹어야 되니까 청교옥 냉면. 네, 함께 세 개 다 먹어도 돼요.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세 개를 다. 예. 한우 사골로 국물을 우리고 거기에다가 100% 수작업으로 만든 손만두 맛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 막 먹다가 손톱이 씹혀가지고 그래서 좀 황당했다는 농담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손톱이 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농담이고 최근에 수작업으로 만든 만두 맛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평가가 지금 여러 군데에서 구매 후기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김용민닷컴에서 직접 구매해 드신 분들의 상품 후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주문해 보고 맛있어서 오늘 또 주문했습니다. 만두 속도 맛있고 제 입맛에는 만두피가 특별하네요. 그러니까 피가 맛있어요. 그렇습니다. 독특하네요. 손으로 제대로 빚은 맛입니다. 냉장 상태로 배송된 걸 얼리지 않고 바로 해먹으니 더욱 맛있었습니다. 올겨울 자주 주문할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오늘 또 이게 또 어마어마하게 또 나갈 텐데 고생하시겠습니다. 우리 청교옥에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 청교옥 한우 사골 손만둣국 3팩 세트 27,000원. 그리고 3팩 세트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한 팩에 9,000원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팩일수록 더 경제적입니다. 5팩 세트는 44,000원, 그리고 10팩 세트는 87,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자, 정봉주, 봉도사를 응원하고 싶지만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청교옥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맛있는 곰탕과 냉면, 추운 겨울 따끈하고 맛있는 만둣국을 맛보기 원하시는 분들, 김용민닷컴에서 청교옥 만둣국을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저도 먹겠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고기만두랑 김치만두랑 원래 섞어서 나오는 건가요? 5개? 이게 1인분이네요, 그럼? 아이고, 엄청 일단- 푸짐하네요. 난 4개 준 국물에서- 것 같은데요? 너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게 맛있네. 아무래도 엄밀 씨가 제 건 더 많이 주고, 예. 대변인님은 살 빼시라고 하나를 본인이 먹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잘 만들었네. 고기는 어떤 고기 갖다 쓴 거예요? 맛있다. 이게 먹는 순서가 있네요. 김치만두보다는 일반 만두를 먼저 먹고 네. 김치만두를 나중에 먹어야 되네. 이거야. 이제 더 이상 만두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직접 만들 일이 없겠네. 여기서 그냥 먹어도 되겠어요. 전 대한민국 만두 중에서 고기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씹히는 만두는 처음 먹어봅니다. 원래 고기가 약간 간 상태로 은근하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지금 고기 만두 같은 경우는 먹고 나서 이쑤시개로 좀 이를 쑤셔야 될 정도로 맞아요. 고기가 굉장히 좀 노골적으로 들어있네요. 저는 우리 집이 어릴 때 옆집이 만두집이었어요. 그것도 옆집은 보신탕집, 뒷집은 또 뱀탕집. 아유, 네, 뱀탕집. 이런 환경에서 자랐는데 만두를 어릴 때부터 제가 상당히 많이 먹었는데 아까 김성애 대변인 막 여의도에 뭐 만두국집이야 그랬는데 저도 만두 매니아에 전국에 만두를 먹으러 다녔는데 그 집 못지 않아요. 핵심이 일단은 국물이 워낙 맑고 잡내가 전혀 없는
청교육 특유의 곰탕 맛에 있고, 그다음에 만두가 속은 뭐 얼마든지 잘 만들 수 있는데 피가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그렇지. 이게 후루룩 넘어가는 게 중국 음식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 느낌 나. 예, 예. 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름이 완탕 비슷한 그런 느낌 나는 게 네. 맛있어요. 만두의 본토가 바로 이제 중국 아니겠습니까? 네. 아, 근데 마치 그 유도의 종주국이 일본이지만 우리나라가 유도 강국이 됐듯이 이제 만두의 어떤 그런 패권이 이제 대한민국에게 넘어오게 됐다. 거기 보죠, 청교육 거기. 때문에, 청교육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만두가 대표적인 북한 음식이거든요. 사실 북쪽에서 많이들 먹는데 저도 부모님들의 황해도 분들이시라 어릴 때부터 만두국을 정말 많이 끓여 먹고 자랐는데 저는 만두피까지 제가 다 빚어서 먹는데 이런 정도면 제가 사 먹을 수 있겠다 싶은 정도네요. 진짜? 네. 오. 상당히 모든 게 적절합니다. 사실 우리 만두에 대한 제일 불만이 만두 피거든, 피. 피가 사실 먹기 싫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만두 피가 먹을만 하네요. 진짜 맛있다. 여러분, 봉도사가 지금 또 재판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 우리 봉도사를 위해서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손만두국. 근데 되게 이게 응원해서 뭘 사면 좀 후회하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시 구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재구매율 70%.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맛이 없으면 누가 재구매를 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봉도사님 만났어요.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 밥값을 제가 냈습니다. 네. 그래요. 그건 약간 당하신 것 같은데. 아니 아니, 마케팅에 도움이 되면 우리 진영이 형님이 사실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죠. 제가 100번 얻어 먹었는데 요즘 힘드실 땐 제가 한번 사야죠. 정봉주 의원이 같이 우리 박 대변인이랑 전국을 여러 차례 도르셨잖아요. 예, 제가 정봉주 의원하고 166곳의 전국 시군을 돌아다녔습니다. 가는 데마다 맛집을 다 다녀봤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곰탕이나 이런 게 지금 어디 홈쇼핑처럼 한다 그러면 어디 공장에서 막 대량으로 소스 끓여갖고 레토르팩에다 붓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전에 듣기엔 청경 매장에서 직접 곰탕을 끓이고 있다 그러는데 그걸 지금 담아서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얘기랑 이제 붙여서 하면 정봉주 의원이 뭐 직접 본인이 간을 보진 않겠지만 여하튼 그런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맛보고 이런 것들의 노하우가 같이 녹아있기 때문에 정봉주 의원님이 먹는 거에 대해서 별난 편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김치를 담궈도 봉화에 해발 500고지 이상 되는 고냉지 김치로만 김치를 담그는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봉화 김치를 특별히 좋아하는 게 본인이 봉화정씨라고. 아, 봉화정 씨. 예, 봉화정씨. 예. 그 감옥 갔다 나오자마자 이제 경북 봉화로 갔지 않습니까? 예. 간 이유가 본인이 이제 봉화정씨라서 이제 예, 경북 봉화로 간 거죠. 봉화정씨 유명한 분이 그 정도전 선생. 삼봉 정도전. 그렇지, 그렇지. 전 안동김 씨인데 유명한 안동김 씨가 이제 우리 김용민 PD님. 아, 그리고 지식백과 하시는 김성애 선생님 이렇게 두 분이 유명하죠. 형님, 어제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난 지금 우리 집 가문의 뿌리가 좀 의심스러워서. 아니, 농담입니다. 여러분, 농담이에요. 저도 사실 지식백과의 김성애 씨를 보기 전에는 제가 족보를 뭐 어딘가 샀겠지 이렇게 안심하고 있었는데요. 그분하고 제가 생긴 게 너무 비슷해서 아 내가 진짜 안동김 씨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요즘은 사실 족보 확인할 필요도 없이 꼭 하고 싶으면 유전자 확인하면 돼요. 예전에 돌아가신 조상묘 하나 파가지고 거기서 유전자 채취하고 내 유전자하고 확인해 보면 돼요. 아, 그럼 간단한 방법이 그래서 유명한 안동김씨 조상묘에서 유전자 채취하고 아, 진짜로? 내 유전자하고 비교하면 확실히 나와요. 그러나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 간을 따로 하신 거예요, 그게? 아 간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곰탕 국물에다가 만두 넣은 거야. 간도 약간 심심하니 딱 좋네. 아, 여기서 이제 떡만 좀 불려갖고 집어넣고 한번 끓이면 떡만두 꼭 기가 막히네. 아, 그러네. 우리 두 분이 직접 빚으신 만두예요? 저희는 안 만드셨어. 청교육 직접 오신 청교육에서 분들인데 오셨어요? 저기 아래 보면 조그만 카메라 지금 정봉준한테 라이브로 가고 있다 그럽니다. 네. 욕하면 안 되겠구나. 예. 아, 여러분 다 먹었습니다. 아, 진짜 이거는 잘 드시네. 박수로 치지 않을 수 없어. 정말. 여러분, 만둣국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만둣국의 계절에 청교육 손만둣국도 안 먹었다.
그의 만두를 안 먹은 겁니다. 자, 손만둣국 반드시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청교육 손만둣국이었습니다. 자, 오늘 낮에 나온 여론조사 보셨습니까? 우리 박시영 대표의 윈지코리아 컨설팅과 아시아경제가 내놓은 건데 양자 대결로 여론조사가 구성됐어요. 아, 예. 윤석열 넣고요? 윤석열 대 이낙연, 윤석열 42.5, 이낙연 42.3. 윤석열 대 이재명, 윤석열 41.9, 이재명 42.6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밌다. 물론 이 여론조사 자체는 뭐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지 이런 상황이 되기까지는 참 구만리 같은 시간이 남아있을 뿐더러 그때 가면은 또 이 여론조사가 그대로 반영이 되느냐. 또 게다가 지금 뭐 보면은 우열을 가리기 힘든 각축전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오차범위 안에 있는 건데 소수점 단위로 지금 격차가 형성되고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1, 2위가 무엇이냐 이건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이런 조사 결과 양자 대결로 갔을 때에는 이게 참 쉽지 않은 싸움이 되겠구나라는 판단도 할 수 있고 왜 윤석열이 이낙연 대표에게는 다소 강세이면서 이재명 지사한테는 또 다소 약세인지 그 부분도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뭐 오차범위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이냐 이낙연이냐는 큰 의미는 없다고 의미 저는 생각을 없죠. 하고요. 예. 크게 뭐 차이가 안 나고 지금 0.몇 % 차이로 왔다 갔다 하는 중이니까 네네. 그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사실 이제 제가 다른 방송은 아니지만 정치 부심에서는 천기를 좀 누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예, 속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 사실상 이제 박시영 대표가 매기는 여론조사였다고 봐야죠. 아 그래요? 예, 예. 누구를 매기는 겁니까? 다 매겼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이재명, 이낙연 이 두 민주당을 제외한 그룹들은 이걸 완전히 다 매기는 겁니다. 아 매긴 거죠. 아, 특히 그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빅엿을 먹은 거예요. 예,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희에게는 대권 후보를 만들 능력이 없는 정당이야를 못을 박은 거죠. 대못을. 너희에게 있는 선택은 윤석열이냐 마냐. 이거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은 아 윤석열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드디어 민주당 정부를 갈아엎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사실 이 결과가 얘기하는 거는 국민의힘에다 대못을 박은 거거든요. 예, 너희들은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은 대통령 후보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에겐 그것이 없다. 선택받은 자가 없다라는 결과를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이고 동시에 윤석열 총장이 실제로 출마를 한다고 하면 그림 중에 최하책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는 겁니다. 네. 아니 지금 김성회 대변인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지금 어디 갔다 왔냐면 오늘 낮에 매불쇼에서 네. 박시영 대표 저 그리고 이재호 전 대표 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셋이서 매불쇼에서 방송을 했는데 어쩐지 나를 안 부르더라고. 아 그날 그 방송 마치고 나서 이재호 대표가 특유의 그 쉰 목소리로 아니 이 여론조사는 국민의힘을 매기는 여론조사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재호 의원님이랑 저랑 생각이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그걸 이제 하셨어요? 아, 여기 저기 보니까 아무도 지지 않는 층이 한 16% 돼요. 네. 내서 저기 뭐 16% 가져가시면 되겠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더 중요하게는 윤석열은 서울대 법대를 나오시고 법을 다루시면서 20년 동안 법 없이도 살 만큼 깨끗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 아닙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래요? 분들과 함께 그건 뭐알수 두목 없죠, 부하관에서 백두산 호랑이로서 기계를 떨쳤던 분인데 예. 법 없이 사는 사람을 무법자라고 합니다. 무법자. 예. 아니 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고 법이 없어야 사는 사람. 없이 사는 사람.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내가 저렇게 더러운 국민의힘에 당해 가서 후보를 해? 이거는 윤석열의 선택지가 지금 없어요. 이게 제3지대에 가서 뭔가를 도모해보겠다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 보여주는 거는 3지대 지금 국민의힘에 가서는 간당간당 알 수가 없는 상태다. 가서도 지금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본인이 원래 갖고 있는 강점인 중도층을 먹고 민주당 후보쯤은 가볍게 누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국민의힘에 가서 포지셔닝을 하니까 중도가 생각보다 안 따라오네. 이런 마음을 먹게 만들어서 결국은 생각했던 대로 그럼 난 제3지대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윤석열 씨가 제3지대에 등장하고 국민의힘에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제 5% 지지율이 아직도 나오고 있지 않은 알 수 없는 그 대선 후보들이 출마를 하고 민주당이 이재명 뭐 이낙연
두 분으로 지금 좁혀지고 있는데 앞으로 뭐 더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후보군이 결정돼서 3자 구도로 갔을 때 어떤 결과를 보여주겠나 이런 것까지 고려하고 매겼는지 모르겠지만 예, 박시영 대표의 기본 취지는 매기는 거 아니었을까. 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 윤석열 후보가 42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당시에 그러면은 선대위원장은 안철수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3당. 제3지대에서 하지만 이 서울대 법대 나오신 윤석열 총장님 눈에는 서울대 의대 나온 안철수는 급이 안 맞아요. 아니 난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80년대에는 예. 서울대 의대가 물리학과 전자공학과 밑이었거든요. 아,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예, 맞습니다. 서울대 법대 분들은 자기들이 의대랑 비교당하고 굉장히 불쾌합니다. 아니 우리가 진짜 서울대는 정말 먼 산인 사람들은 서울대가 다 같은 서울대로 보이지만 또 서울대 법대는 서울대 미학과를 정말 알로도 취급하지 않는다고 그런 과 하더라고요. 있는지 모른대. 그런 과 있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과 있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대 내에서는 또 자기들끼리 뭐 단과들 다 나눈 다음에 급수를 다 먹여서요. 법대가 갑급이고 그 바로 아래 법대는 못 갔지만 법전을 읽고 싶어서 간 사회학과 본인들 뇌 속엔 딱 이렇게밖에 없는 겁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근데 우리는 모르겠는데 수학을 조금 잘하는 경제학과 이런 정도가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룹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 안철수는 끊임없이 윤석열을 갈망하겠으나 윤석열에게는 아무런 마음이 없을 것이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판사까지 하셨는데 사실 사법고시 합격은 서울대 법대도 어려워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더 어려웠죠. 네. 한 5, 60명 뽑을 때니까.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판사는 더 어렵고. 네. 그런 노무현 대통령인데 고졸이란 이유로 굉장히 무시를 해가지고 난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판사 되기 얼마나 어려운데 아니 그거야말로 더 박수 받고 존경해야 되는 거 아닌가, 더 리스펙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단지 고졸이란 이유만으로. 그래서 그렇게. 서울대 법대 나온 검사애들이 앉아갖고 몇 학번이냐고 조롱하는 장면이 뭐냐면 예. 나는 아크로폴리스에서 캠퍼스 라이프를 인조이하면서 대학의 어떤 이런 철학과 이런 토론을 했지만 넌 암기나 잘했던 놈 아니야? 네. 이런 게 마음속에 있는 거죠. 제가 이회창 형님에 대해서 그게 미워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 이상한데 싶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기자들하고 밥을 먹는데 고려대 출신 기자한테 아니 그 학교 나오고도 기자합니까? 이랬을 때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대한민국에서 빅3 대학으로 통하는 고대인데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조금씩. 네, 그런 정도로 좀 완전히 다른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벌이는 제3시대의 이 논란은 뭐 민주진영 입장에서는 즐기는 것이 가장 좋은 수다. 즐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그 엘리트주의자들이 싫어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엘리트주의자들은 네. 똑똑하나 멍청하나 돈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한 표를 주자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자기들 같이 똑똑한 사람들, 철인들, 철인 정치를 추구하죠. 철인이래요 또. 예, 그 철인이죠, 철인.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실제로 이 진중권 씨라든가 김근식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쓰는 글의 내용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내용들이 민주주의는 결국 우민화된다, 결국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로 간다 이런 이야기들 끊임없이 해대고 있어요. 또 민중이 막 들고 일어나 가지고 자기들한테 댓글 다는 거 싫어하죠. 얼마나 천박하게 싫어하죠. 보겠어요. 그러니까 민중들은 나의 선동에 의해서만 선동되어야 그렇죠. 되는 사람이에요. 예. 그게 핵심이죠. 이분들이 생각하는 이 엘리트주의 철인이라는 게 배운 사람들이 똑똑해서 기자가 되고 배운 사람들이 똑똑해서 검찰이 되고 고위관료가 되고 하는 이런 있지 않습니까? 품격과 교양을 갖춘 사람들의 합의에 의한 지배.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이제 공화정 이런 형태로 해서 표현을 자주 하는데요.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공화적 질서라는 게 귀족정이에요. 귀족정. 귀족 정치를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멸시하는 이런 근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보면은 이게 실제로 민중이라는 것은 절대 다수를 민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귀족들이 향유하고 있는 언론, 문화, 교양이라는 것들에 의해서 때로는 우리가 세뇌됩니다. 우리가 TV를 보면서 늘 그런 갈망에 빠지잖아요. 늘 재벌 드라마 보면서 우리도 때로 재벌일 수 있어. 이런 상상 속에서 국민들이 세뇌되는 측면이 있어요. 민중들이. 그러다 보니까 중도 엘리트주의자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일부 따라가는 게 30% 40%씩 가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흔히 정치에서 이야기하는 허위의식이라고 하거든요. 허위의식. 예. 이 마케팅에서는 좋은 상품만 팔거든요. 그런데 정치에서는 상품이 안 좋더라도 폼 나고 그럴듯한 가치를 부여하면 그게 팔리는 현상이에요. 이게 이제 정치적 허위의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에서도 이상하게
흔히 하는 경력 관리 잘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민중들이 선호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해서 경력 관리는 잘 돼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잘 모르니까 내 말 잘 들을 것 같은 사람들을 자꾸 정당으로 그렇죠, 영입해서 그렇죠. 공천하는 문화도 사실은 좀 바뀔 때가 된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게 뭐 민주당도 딱히 진보 정당이라고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런 우리 흔히 아는 이제 부르주아 정당들의 기본적인 현상이에요. 네. 지난번에 우리 미국 선거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게 세금 첫 번째 잘 내는 사람, 두 번째 어느 정도 문맹을 탈출해서 교양이 있어야지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미국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었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민주주의의 역사까지 쫙 한번 짚어봤는데, 자, 어떻습니까? 윤석열의 앞날에 대해서 한번 지금 이 시점에서 정치인 윤석열의 앞날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보신다면 어떨까? 나는 내년 7월에 임기가 마무리되면서 검찰총장직에서 내려온다. 글쎄요, 그때쯤 되면 만신창이가 돼 있지 않겠는가? 꽃길이 열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특히 저 야권 쪽에서는 윤석열 지지하는 쪽 진증권 이런 인간들은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때쯤 되면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기 다 마치고 내려오지 못하는 상황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윤석열 총장이 임기를 끝까지 마치려고 굉장히 노력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총장직을 유지해야지만이 네. 가족들이 연루된 사건으로부터 그나마 편할 수 있다라는. 그것도 자신의 정치적 미래도 그렇죠. 걸리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네. 이 양반이 일찍 나오는 순간에 네. 혹독한 검증에 네. 빨리 노출되게 되는 바로 정치인이 되는 거거든요. 바로 정치인이 되니까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7월까지 최대한 버티려고 저는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정치인은 어쨌든 간에 자기 발광체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스스로 뭘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있어? 그 아무것도 사람이 없어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한 게 뭐가 있어요? 고집해서 한 거 자신을 그렇게 위해서. 해서 뭐 예. 공직자로서 살아온 삶을 사회에 기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칼잡이 역할을 하면서 자기 권력도 누려왔고 봉사보다는 어떤 권력을 누려왔다라고 보는 것이 더 그렇죠, 합리적이지 않겠나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정치하기 쉽지 않을 것은 첫 번째 자기 발광체가 아니다. 네. 두 번째 가치와 조직이 없다. 세 번째 검증을 거쳐야 된다. 이 속에서 제가 봤을 때는 오래 버티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좋은 거는 빨리 옷 벗고 나와서 네. 빨리 검증받고 빨리 어디 다른 집으로 가는 거죠. 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진짜. 검증을 받는 과정들이라고 하는 게 비단 뭐 상대당, 여당 네. 혹은 뭐 자기에게 좀 적대적인 언론으로부터 검증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니, 이명박이 누구한테 제일 먼저 검증받았습니까? 박근혜 쪽 아니에요, 박근혜 쪽. 경선에 당선되기 위해서. 홍준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홍준표는 뭘 되게 만들 능력은 없어도 뭘 안 되게 만들 능력은 아무리 봐도 야권에선 가장 강력합니다. 얼마나 갖고 놀겠어요. 홍준표는 그나마 서민적 풍모에다가 유머도 알고 정치를 또 잘 알기 때문에 검사 직군에서 막 옷 벗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갖고 노는 거에 있어서는 달인이에요, 달인. 제가 봤을 때는 박시영 대표가 아까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을 매겼다 네.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윤석열을 벼랑 끝에 밀어 올렸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윤석열이 지지도 1위가 지난번에 한번 나온 순간부터 국민의힘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다시 지난번 국정감사 같은 일이 생기면은 방어해주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이제 윤석열은 외로운 한 마리 늑대가 된 거죠. 야당 내에서 윤석열 편드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결국에는 그쪽에 줄 서는 국회의원도 있지 않겠어요? 김종인이 뭐라고? 아직까지는 없을 겁니다. 아직까지 없어요? 예, 아직까지는 이제 윤석열이 자기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확인이 없고 늘 이야기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걸 당장 뛰어넘기가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안철수 씨 같은 이 제3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군침을 흘리면서 이제 따라가려고 할 겁니다. 일단 말씀드렸던 대로 윤석열은 기본적으로는 국민의힘하고 같이 할 생각이 없고요. 그렇죠. 하더라도 점령군의 형태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선호하지 않을 겁니다. 야, 내한테 와서 줄 서. 무릎 꿇어. 이렇게 하는 그리고 거. 이제 거기서 무릎은 실제 물리적 무릎을 진짜? 이야기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진짜 무릎을 꿇어야 되는. 아니 이거 두목 부하 관계인데 지금 거기는 제가 그렇죠.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윤석열 총장과 아주 친한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있는데 노크를 안 하고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요. 형 이렇게 부르면서 이게 가능한 구조는 뭐다? 예. 그렇게 가까운 자기 측근들이 있고 이게 다 거리에 구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신참들 들어오면 그러니까 새로 그 세력에 봉속하려고 하면 무릎 꿇어야 되는 거고 제가 또
시사 주간지에서 본 얘기라 뭐 신빙성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업 회장을 같이 술을 먹으면서 양주를 자기 구두를 벗어서 거기다 양주를 따르고 먹였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윤석열이? 윤석열 총장이 본인 이제 검사하던 시절에 야. 예, 그랬다는 신문 기사를 봤어요. 내가 뭐 직접 본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상대방이 나한테 확실하게 물리적으로 무릎을 꿇었구나라는 인상을 받아야지 넘어가는 스타일들이 있는데 저 야, 그런 것이 씨가 있기 그러면 때문에 그거 우리 30년 전에 하던 건데. 예. 근데 그래서- 거긴 안 변하니까. 예. 그 조직 내는 2,000명 이상이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처음에 들어왔던 사람이 도제식으로 30년 동안 배워서 나가면 계속 그걸 채우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안 변해요. 지금 최근에 바뀌는 것은 100% 여성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예전에 남성들끼리 즐기던 남성 문화 즐길 수 없게 되면서 깨지는 균열이고 뭐 진해영 검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검찰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 중에 이문정 검사님, 서지현 검사님 뭐 이런 분들. 그렇죠. 예. 최강욱 검사는 군 법무관 출신이고 검찰 내에서는 그렇게까지 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어떤 그 같이 살아온 이 깡패 의식 이게 안 버려지는 거예요. 장난하다. 이분들이 예. 과거에 자기들이 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인. 칼잡이, 무인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이상을 동종교배잖아요. 동종교배. 동종교배. 네, 아, 우리 보통 그렇지. 이제 이 생물학적으로 잡종강세 형상이 있고 네. 동종교배하면 후퇴합니다. 그렇지. 이 집단이 이제 어쨌든 간에 고시에 의해서 20, 30년 동안 동종교배 현상 때문에 저렇게 폐쇄적이고 집단 체면에 걸린 자기 변이가 일어납니다. 예전에 그 러시아 황제들이나 짜르들이 그치. 주걱턱이잖아요. 예. 주걱턱이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전부 다 동종교배. 왕족끼리. 왕족끼리 결혼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이제 퇴보하는 거죠.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 거죠. 아, 그래요. 한국일보 같은 경우도 지난주부터 윤석열이 과연 야권 후보로 적당할 것이냐. 저희가 정치부심 프로그램에서 한 달 전, 두 달 전에 했던 얘기를 이제서 언론에서 하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이제 굉장히 불리한 후보라는 점 하나 있고 아까 전에 질문하신 거에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국면에서 이제 추미애 장관이 카드를 쓰고 있죠. 감찰이라는 감찰 카드를 카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여러분들 쉽게 보시는데 대한민국 역사상 검찰총장을 감찰을 하는 감찰부의 검사가 가서 검찰총장을 감사한 경우 저는 알지 못합니다. 뭐 저 처음 들어봤어요. 예. 저도. 그런데 아까 전에 박 대변인도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만 윤석열은 그런 수모를 다 견디고 버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감찰 결과죠. 감찰 결과에서 매우 부적절한 업무 수행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정치적 중립 등을 위반한 혐의들이 나오면 이러면 이제 이거는 국무총리가 해임 건의의 대상이 됩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돼요. 야, 이게 참 재밌는 게 우리 저 세균이 형님은 손에 피를 항상 마지막에 묻히시는 분이에요. 박근혜 탄핵 때도 국회의장 아니었습니까? 마지막 예. 근데 활용정점. 예. 지금 이것도 천기누설 여기서 또 해야 되네. 예. 우리가 천기누설을 또 하는 건데 네. 정세균 의장의 경우에는 본인도 대권에 큰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그러면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야 돼요. 예. 그렇죠. 이낙연 대표는 지금 현재로서는 공수처 설치. 이게 어쨌거나 2020년 본인의 주요 업적 중에 하나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정세균 총리는 윤석열에 대한 해임 건의안. 야. 예, 본인이 손에 들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카드 중에 하나죠. 근데 이거는 자칫 진영의 정치인으로 보일 수 있고 그렇지. 중도적인 이미지를 깎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의 후보가 되는 것이 대선으로 가는 직행 코스지 국민의 지지는 그 다음이거든요. 민주당의 후보가 되고 난 다음의 행보는 그 다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정세균 총리가 어떤 결단을 하게 될지 거기서 이제 감찰 결과 나오는 과정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세균 총리가 어떤 건의를 할 것인지 대통령이 이것을 수용할 것인지 이런 여부가 올 연말 내년 초에 전국에서 저는 주요한 키워드로 떠오를 수도 있다. 근데 여긴 전제가 있습니다. 감찰 결과 해고할 만한 사안이 되어야 합니다. 정현주 KBS 사장은 해임 선고에서는 대법원 판결에서 해임은 불법하다라고 판정이 났어요. 근데 그렇죠. 거기에서 확인한 게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임명할 수도 있고 임면, 즉 임면할 해임할 수 수도. 있는 두 가지 권리가 다 있다는 것을 대법원이 확인해 줬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KBS 조직법상 임명을 하는 데 대한 법은 있지만 해임에 대한 조처가 따로 없다면 그럼 임명권자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했기 때문에 검찰도 같은 조직이라서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과 해임의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보면 볼 수 있는 해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카드를 쓸 것인지 이렇게까지 쭉 진행되는 상황에서 역시나 핵심은 감찰에서 드러날 만한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뭐 이제 댓글에서 말씀하시지만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정치적으로 전망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감찰 결과 정말 해임에 따를 만한 중대한 실책이 있었는지는 전 좀 이거 면밀하게 봐야 된다. 아니, 저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느낌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한 실책이라고 하는 부분은 임명권자의 마음이에요. 판단은 사실은.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현재 이 정치적인 포지션을 취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최소한 연계성만 나오더라도 본인이 늘 주장하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측면이 작동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임할 수 있는 명분은 얼마든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은 존재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섬세해야 돼요. 과정이. 섬세해야 돼. 이게 왜냐면은 추미애 장관이 있고 윤석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인 겁니다. 하나 좀 확인을 할 게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해임 건의안을 내지는 못합니다. 네. 검찰총장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을 낼 수 있는 거는 장관이에요. 법무부 장관이 내야 되고. 근데 정세균 총리는 국무위원에 대한 제청권이 있기 때문에 네. 건의라는 정치적 형태로서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바로 정세균 총리가 첫 번째 윤석열 총장 찍어서 아웃시킵시다라고 대통령께 건의하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절차상에 누가 존재해야 되냐면은 추미애 장관이 결국은 한 매듭을 만들어줘야 돼요. 거기에서 이제 추미애 장관이 증거를 만들어낸과 동시에 그것을 가지고 해임 건의안을 낼 때 바로 대통령께 내는 게 아니고 총리하고 상의하고 그 과정을 만들어주면은 정치적으로 순서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 여권 전체의 분위기도 좋아지고 네. 그 다음에 사실은 추미애 정세균이라고 하는 자 추미애 장관은 어쨌든 이 상황에서 칼잡이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같이 싸우는 역할을 하고 있고 정세균 총리는 약간의 심판자적 위치를 가지고 있고 이 두 분이 같이 마음이 맞고 프로세싱이 관리가 잘 돼야지만이 전국 돌파형으로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윈지 코리아 컨설팅 여론조사 결과 갖고 잠깐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범야권에서는 윤석열 25.5로 가장 높은 응답을 받았고 그 다음이 11%로 유승민, 그 다음 홍준표가 10.8, 안철수가 7.6, 오세훈은 6.1, 아 저력의 김종인 무려 2.5를 받았습니다. 2.5. 야, 이건 전체 국민 대상 조사가 아니라 범야권 주자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예. 살아있네 김종인. 네. 살아있네. 예. 그래요.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 34.9, 국민의힘 24.9, 정의당 5.3, 국민의당 7.3, 열린민주당 6.1. 예. 정의당이 5.3으로 의석수가 6석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하고 열린민주당에게 뒤지네요. 예. 항상 그래왔습니다. 뭐 그다지 새로운 뉴스는 아니라서. 정의당의 유호정 의원이 조선일보 타임캡슐 행사에 가가지고 자리를 빛내셨더만 굳이 그래야 했는지 저는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기 뭐야 언론 발악형 정신이 된 거죠. 아, 그 언론에서 이제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게 불편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띄워줬단 말이죠. 이제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진보적인 의제도 한 번씩 던져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오른쪽 의제도 던져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 그게 이제 세상을 바꾸는 데 복무하느냐가 아니라 언론이 어떻게 활용되느냐 스스로 그래도 언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여기에 의해서 이제 판단하는 거죠. 사실 민주당에도 그런 정치인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박용진 의원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욕하면서도 네. 조선일보의 논조를 욕하면서도 나는 조선일보가 초대한 인물이다. 요게 양가적인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라는 신문의 논조는 틀렸고 매우 보수적이고 특히 기사에서는 여러 가지 폐악질을 일삼지만 그렇지만 조선일보라는 거대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가진 언론사가 단 3명을 초청하는데 내가 꼈어. 나 그런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공존하는 거죠. 그 얘기는 거꾸로 하면 내가 만들고 싶은 세상은 이런 세상이야.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나 이런 사람이야. 네. 요거 위주로 가면 그런 식으로 되고 그런 정치인들은 대부분 말로가 비슷하죠. 아니 뭐 조선일보 가서 싸우시면 돼요.
앞에 가서 면전에 대해서 조선일보 비판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야기를 이렇게 흔히 하는 민주 진보 진영의 이야기를 대놓고 자기가 하시면 돼요. 그 본진 폭파의 달인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뭐 언론협회라든지 그런 데 가서 그렇죠. 언론이 개혁돼야 될 1호 그렇죠, 대상이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네. 웃으면서 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럴 능력이 없으면.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 공간에 갔다라는 자체만으로도 그 공간이 이제 지배하는 논리에 빠져가지고 저항하지 않고 가만 받아들이는 현상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네. 아니 박용진 의원은 왜 그럴까요? 그런데다가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운동권 출신이라는 게 약점으로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난 한때 운동권이었지만 그때에 비해선 훨씬 성장하고 성숙했고 난 사회의 다양한 면을 함께 바라볼 줄 알고 조선일보와도 대화하고 민중의 소리와도 대화할 수 있는 품격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단지 조선일보 행사만 갖는 걸 가지고 나를 판단해서는 안 돼. 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라고 백화점식으로 보여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만들고 싶은 세상은 이 방향이고 여기에 필요한 건 무엇이고 여기에 필요 없는 건 무엇이야를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닌 거예요. 그저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누구이고 무엇인가인 거고 내가 지금 현 시점에서 뭐가 부족한가. 아 나에게 좀 중도적 이미지가 부족하구나. 그러면 뭐 조선일보도 한번 갔다 오고 그리고 제가 가장 기함했던 것은 박용진 의원이 지금 말고 20대 국회 때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국정감사였나 전체회의를 한다면서 회의하면서 폭로를 합시고 국가보훈처가 김일성의 외삼촌인가 하는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려고 한다는 조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연좌제는 아니지만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연좌제를 얘기하는 거죠. 외삼촌이 내가 누나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동생이랑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냥 남매지간을 태우는 거고 그렇죠. 다 따로 산 건데 네. 그 당시에 그분이 국가유공자가 된 것은 그전까지는 사회주의 운동했던 사람들 전부 다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던 것을 규정을 고쳐서 독립운동을 했다면 사회주의 활동을 했더라도 북한 건국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인정이라는 조건이 새로 생긴 거였거든요. 네네네. 그런 범위에 들어간, 즉 쉽게 얘기하면 김일성 왕국을 건설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박승춘의 국가보훈처에서 유공자로 하려고 했던 것을 폭로하고 반대했던 당사자가 바로 박용진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종편이 좋아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한편으로는 나는 이만큼 빨갱이를 때려잡을 만큼 생각이 있는 빨갱이였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사태가 종잡을 수 없는 상태로 진전을 하고 이번엔 또 그러니까 국립묘지에 가서 백선엽 장군 묘에 가서 약상 김원봉 얘기를 하고 그냥 너를 뛰는 거죠. 하이브리드 정치. 네, 그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습관적으로 언론 따먹기에 이제 길들여진 측면이 있는 거고 약간 유정철 언론에 이렇게 조명돼서 그렇죠. 관심을 조명되는 받는. 게 이제 거기에 이제 정치를 정책과 세력화의 문제로 보지 않고 언론에 노출되면은 이게 노토리어스든 페이머스든 다 덕이 된다라는 옛날식 사고예요. 예, 그런 측면이 있고 우리 김성애 대변인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보는 게 한국의 중도로 하는 사람들이 중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요. 중도는 실제로 설득하고 통합되지 않아요, 절대. 그냥 절충일 뿐이에요. 절충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SNS 우리가 아무리 떠들고 보수 언론 아무리 떠들고 개혁 언론 아무리 떠들어도 설득되지 않습니다. 선거를 해보면. 그럼 뭐냐? 우리 편 모으기예요. 우리 편 모으고 우리가 친 전선의 정당함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지배에 들어가는 거지 타인을 설득해서 다 우리 편을 갖고 올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 착각하는 거야. 나는 논리적으로 똑똑하고 통합적 행동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설득해서 갖고 올 수 있다라는 이상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도가 어디에 투표하냐면요. 힘센 쪽에 투표를 합니다. 그렇죠. 이 말씀입니다. 나는 이길 것 같은 사람한테 투표하고 싶은 그렇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저는 이거 보면서 이번에 그 이재명 대 윤석열, 이낙연 대 윤석열 보면서 보십시오. 여기서 1등하는 사람들이 강력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강력함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 윤석열에서 이재명이 이긴 것이고 이낙연 대 윤석열에서 그보다 더 강한 윤석열이 된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지사 관련한 책을 내면서 말한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보수들이 이념적이지가 않아요. 아니 이념적이면 어떻게 남로당 출신의 박정희를 지지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또 박정희의 정책 보세요. 의료보험이라든지 사회주의 정책이죠. 또 고교 평준화 다 사회주의 좌파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박정희를 그렇게 숭앙합니까? 숭앙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강력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자본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가 뽑는 대통령은 그들을
압도해서 제발 우리를 좀 피곤하지 않게 해달라. 이게 국민들의 염원이라고요. 약자들의 염원이야. 그 염원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냐? 그걸 갖고 사실은 항상 우리 국민들은 투표를 해왔다고 봅니다. 2007년은 이명박이었고 그랬던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정치학 처음 배우면 이야기 나와요. 세드 메조이스트적 인간형이라는 게 나오거든. 그러면 뭐냐면은 지배하려는 욕구와 지배당해서 편하게 살려는 욕구가 인간의 한 사람에게 같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활용해서 중우적으로 가기도 하고 같이 가서 진짜 제대로 된 민주적인 것을 만들기도 하고 마키아벨리즘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마키아벨리즘. 근데 이게 어쨌든 우리가 하는 이 서구 정치라는 게 서구의 성학설에 근거해서 인간을 믿지 못한다는 상황 논리에 근거해서 만들어내는 게 민주주의적 제도거든요. 네네. 기독교니까 우리가 하는 게 서구 민주주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설득되어 되는 것보다는 지배와 복종의 형식의 전성과 지도자와 대중의 형태로 같이 가는 만드는 상황들 이걸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분들은 그러니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 설득해서 갈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는 이재명 지사를 제가 칭찬한다기보다는 예를 듣는 건데 이재명 지사가 보수 쪽에서 먹힙니다. 윤석열을 뺀 여론조사에서 1등 했어요.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국민의힘은 없어져야 될 당이다. 국민의 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 지지자들한테 1등을 먹었단 말이야. 그 윤석열을 뺐을 때. 아니 이거는 뭘 의미하겠냐 이거예요. 자기들이 지지하는 당을 없애야 한다는 지도자한테 지지를 많이 표했다는 거는 이건 다른 의미가 아닌 거예요. 보수 쪽으로 외연 확장하고 싶다? 그럴 때는 조선일보한테 줄 서고 또 극우 인사들한테 친일 인사한테 가서 이렇게 나름대로 예를 표한다고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닙니다. 세게 될 문제가 때려버려야 돼요. 아니에요. 오히려 세게 때려버려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우리 용진이 형이 좀 엉뚱한 해법을 자꾸 찾고 있는 것 같아서 그 형을 참 좋아하는데 예.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 아니 왜 이런 헛발질을 하고 있냐 이거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예. 누군가가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노선을 블레어의 이제 급진적 중도에 빗대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 늘 예를 드는 게 그거예요. 효순이 미순이 사건에 반미면 어때? 굉장히 왼쪽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라크 파병 앞장서서 합니다. 굉장히 오른쪽으로 합니다. 네. 이렇게 좌우의 폭이 큰데 결국 크게 보니까 좌도 가고 오죽도 가면 국익에 맞춰서 국민 정서에 맞춰서 큰 폭이 있었구나. 이것이 흔히 하는 급진적인 중도라는 거고 안철수나 이런 사람들 생각하는 중도는 하면 게 효수님 가면 안 돼. 여기도 가면 안 돼. 계속 중간으로 협소해지는 거야. 이 운동장 한복판에 줄 하나 그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거길로만 이렇게 안 떨어지려고 가려고 하는 이게 극중주의라는 거거든요. 극중주의 그렇지. 아무것도 대변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절충.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중도예요. 그래서 안철수가 반문 패권주의를 하자고 지금 반문길에 다 모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박지원 대변인 강의를 들은 거지. 예. 도저히 운동장 가운데 줄 그어놓고는 못 다니겠거든요. 그렇죠. 아 우리 저 용진이 형이 왜 안철수 얘기를 거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너무 그러진 않을 안타깝습니다. 겁니다. 저기 이념 지향성이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아니 본인이 그런다고 우파에서 표를 줄 줄 압니까? 안 줘요. 아 그 조선일보한테 예쁘게 보여서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야. 아 그건 지지자들을 모욕 주는 겁니다. 새로운 지지자를 향해서 외연을 넓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지지자들 조선일보가 이제 역사에 행했던 이 폐악질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 시민들이 모욕감을 느껴요. 그런 정치를 하면은 나 참 순서가 잘못됐어요. 우리 이제 늘 표현을 하잖아요. 투쟁과 통일, 개혁과 통합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늘 혁신, 개혁, 통합이 우선 가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갈등이 불거지고 난 다음에 서로 간의 힘의 논리가 작동할 때는 이제 절충하고 가는 통합으로 가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통합으로 가자고 하면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아유 참 너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그쪽 괜찮은 정치인인데 용진이 형이 아이고.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정세균 총리도 그렇고 정성호 의원도 그렇고 그 최고위원 누구예요? 청년 최고위원. 박성민. 네. 네. 아니 이 양반들은 왜 디스를 합니까? 아니 할 말이 있다면은 몰래 뒤로 가서 얘기를 하든가 왜 언론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민주당 내에서도 입지가 좁아든 추미애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게 만드냐 이거예요. 나 참 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참 힘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 메시지 관리들을 못 하시나? 나는 근데 정세균 총리는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예전에 2007년 대선에서 치고 예. 2008년에서 이제 당대표 선출할 당대표 때 선출할 때. 그때 정대철, 예. 추미애, 정세균 대표 정세균 셋이 셋이 나왔는데 추미애 후보가 아주
아주 집요하게 물고 뜯었대요 보니까. 그래서 구원이 있겠구나. 과거에 좀 원한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아이 그래도 그렇지 지금 이 국면에서 정세균 총리가 그렇게 오래된 구원 가지고 뭐 정치권에서 그런 식으로 한 대씩 치고받은 것 치면 아 근데 그때는 진짜 너무 독하게 물어 뜯어가지고 야 이 열받을 만도 하겠다 싶더라고. 뭐 거꾸로 얘기하면 추미애 의원한테 평소에 열받은 의원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 뭐 정성호 의원의 태도는 좀 옳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정세균 총리는 총리 입장에서 어쨌든 중재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 있었다라고 보고 박성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뭐 전 박성민 최고위원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오해였다고 비밀번호 푸는 법제화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연구과제로 지금 법무부에 던져놨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제는 얘기를 똑바로 안 해놓고 언론들이 막 쓰다가 추미애 장관이 육성으로 나와서 법보다는 이제 연구과제로 해서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또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전 비밀번호 문제는 사실 좀 복잡하긴 한데 검찰에게 지금 이 순간에 비밀번호까지 풀 수 있는 칼을 쥐어주면요. 저거 가지고 300명 의원들 비번부터 까버려들이에요. 쟤네들이. 예, 이게 결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는 실제로 피해를 본 언론인도 있는데 정보 유출 문제 때문에 경찰을 갔는데 경찰이 다짜고짜 핸드폰 비밀번호 잘해서 못 주겠다고 하니까 그다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아이클라우드 비밀번호를 대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비밀번호나 저 비밀번호나.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전체 내용을 전부 다 복사해서 갖고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는 게 지금 현재 수사기관이거든요. 이 핸드폰 같은 경우 특히나 한 개인의 거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는데 집을 압수수색할 때는 그 물건 가져가 말아갖고 싸우지만 핸드폰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걸 그냥 까지게 놔두면 그것이 미칠 파장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추미애 장관님도 그런 점을 고려해서 연구 과제로 남겨놓겠다고 하신 만큼 지금 필요한 것은 그래요. 휴대전화 압수수색할 때 그 안에서 어떤 내용까지 압수수색할 건지를 전자적으로 정의하는 일들이 지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좀 우선되는 가운데서 해결되는 게 하나고 그거랑 아무 상관없이 현직 검사장으로 월급 받는 한동훈 같은 자들이 비밀번호를 까지 않으면서 결백을 주장하는 건 그거는 그렇죠. 왜 해임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가 조사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예. 그런 사람이 스스로 당연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오픈해서 증거 자료를 내놔야 되는 게 도덕적으로 맞지 않나요? 법률적으로 그거 까면 검찰이 어떻게 할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한동훈이거든. 예. 이걸 깠을 경우에 내가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가 눈에 가장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마 추미애 장관께서 한동훈 검사가 너무 얄미워서 이렇게 우발적으로 나온 발언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뭐 하여튼 저는 연구해 보자는 과제는 연구해 보자는 거지 이대로 시행하자가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뭐 금태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지금 뭐 대단히 잘못한 일을 한 것이냐 매도하는 거는 아이고 자기들이 언제 인권 가지고 뭐 싸워본 적이나 있냐고 진짜. 글쎄 말이에요.